이 교사가 하는 일이 교실에서 그죠?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도하는 일이 있고 다시 한번 설명 다시 할게. 컷. 다시 교사가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수업. 학생들을 수업하는 거. 두 번째는 뭘까요? 인성학명. 예? 인성학명. 그 비슷해요. 생활지도.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그리고 한 개가 뭘까요? 맡은 업무.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제 두 가지라고 합니다. 수업 지도하는 거, 학습 지도하고 생활 지도고 이렇게 두 가지가 큰 업무인데 지금 보면은 교사들한테 그것 외에 업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학교에서 지금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은 업무 전담 팀들이 만들어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업무 전담 팀들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수업 시간이 되게 작아요. 보통 선생님들의 평균 수업 시수는 21시간, 20시간 그 정도가 돼요. 일주일에. 그런데 그 선생님들은 평균 한 8시간 정도, 8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뭘 하냐면 학교의 모든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은 사람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업무 나눠서 하자. 그런 학교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의 큰 업무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수업 지도, 두 번째가 생활 지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사의 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교실에 있는데 그 교실의 특질을 정리해 보면은요,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원성이 있죠, 다원성.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보면은요, 앉아있는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필기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고개 숙이고 책을 읽고 계시고, 그죠? 어떤 분은 적고 계시고, 종이에 적고 계시고, 패드에 적고 계시고,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한계에서도 여러분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학생들마다 특징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모든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그런 학생들이 있고, 다양한 일들이 이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죠?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교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순간에 일이 일어나려면 즉시 일어나요. 즉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쉬었죠, 그죠? 그저께 저희 반 애 한 명이 집을 갔다가 보니까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자기 바로 아파트 위에 사는 애예요. 친하니까 장난친다고 야 하면서 가방을 휘둘렀는데 애가 팔을 맞아가지고 팔이 좀 꺾여가지고 다쳐버렸어요.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학부모한테 민원 전화하고 뭐 아침에 이제 불러가지고 확인하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학부모가 친한 사이고 거의 이성이 없었다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연락을 주고 주의만 주고 말았는데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불예측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들은 공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만약에 제가요 어떤 좀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학생들만 아는 게 아니라 부모님 가면 소문 낼 거잖아요, 그죠?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좀 이상한 행동을 했어, 좀 이상해, 그러면 다 퍼지겠죠, 그죠?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죠? 저희 반도 25명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은 보고 들은 거를 가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공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 말투,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보면 와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와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행동은 모두 공개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 하나, 행동 하나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아이들은 그 과정 중에서 발전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교실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교실 속에서 이제 교사는 학생들을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 통제가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하기 위해서 교사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권력의 종류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준거적 권력입니다. 준거. 준거는 뭘까요? 이게 준거는 다른 말 하면은 목표, 바람직한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봤을 때 저 선생님 정말 좋다, 닮고 싶다. 애들이 선생님이 좋아서 말 듣는 거 있죠. 선생님의 인격이나 말투나 행동이나 아이들 대하는 모든 면들, 그런 걸 보고 아이들이 따르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권력을 우리는 준거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아이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기 때문에 뭐 해줄래? 그러면 애들은 네 하고 바로 말 들어요. 그죠? 그런 선생님들, 학창시절에 그런 선생님들 계시죠. 되게 인기 많고 잘 보이고 싶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 준거적 권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전문적 권력이 있습니다. 전문적 권력, 교사의 전문적 권력은 뭘까요? 제일 첫 번째가 교과 전문성이죠. 교과에 대해서 우수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라면은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무시하지 못하겠죠. 잘 따를 거예요. 만약에 대신 반대로 교과 전문성이 없다면은 그 선생님은 아이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고 예, 선생님이 왜 저래?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신뢰가 가지가 않고 선생님은 아이들이 통제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전문적 권력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문성은 교과 전문성도 있겠지만 생활 지도에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그런 전문성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그런 전문적인 그런 권력 없이 그냥 애들한테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소리치고 화내고 말 듣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지적을 당하더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을 수 있게, 그리고 다음에 그걸 반복하지 않게 그렇게 지도하는 게 생활을 갖다가 바르게 지도하는 거겠죠. 그런 전문적인 권력도 교사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합법적 권력인데요. 교사는 정말로 합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권일까요? 네, 맞죠. 교권이라고 하는데 교수권이죠, 그죠? 우리가 교수할 수 있는 권리, 교권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어떤 자유권이 있냐면요, 내가 학생들을 자율적인 그 교과를 갖다가 새롭게 재구성해가지고 학습 직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침범을 못하죠. 법률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율권은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학습자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일까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세 글자로? 예? 학습자가 갖고 있는 권리. 예, 학습권. 되게 잘하시네요. 그렇죠? 학습권. 예. 이 학습권이 보면은 교육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권리예요. 학습권이. 그래서 교사가 교수권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학습자들이 학습권을 이렇게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반대로 학습자들이 학습권을 갖고 있는데 애들이 떠들거나 수업에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그거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죠. 그죠? 그것도 되겠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교사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것도 방해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권리를 방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거는 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요 근처 고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영어 선생님 한 분이 애들한테 진짜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뭐냐면은 단어 시험을 쳤습니다. 애들한테. 수업 시간마다 마칠 때마다 과제를 내주고 다음 시간에 확인하고 막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어요. 선생님 그렇게 수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 선생님은 과제 안 내주고 확인 안 하는 게 솔직히 더 쉬워요. 교과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과제를 일일이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제시해주고 그걸 다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피드백해주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애 한 명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대들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수업하냐고. 선생님 막 그 수업 방법이나 마음에 안 든다고. 딴 애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왜 그렇게 수업하냐고, 선생님한테 왜 그런 식이냐고, 난 마음에 안 든다고, 선생님이 왜 따진 거야. 딴 애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기가 차가지고 아 그래 네 마음에 안 들었나요? 미안하다 하고 그러니까 걔가 뭐랬냐면 선생님 그게 사과하는 거냐고. 사과하세요. 다시 이런 식으로 막 소리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할 때마다 방해했습니다. 걔는 교권을 침해한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애들의 학습권도 침해한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저는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일일이 대처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 교육청 있잖아요. 교권보호단체가 있거든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제소해가지고 그 만약에 교총이라든지 그런 교원단체들이 있으면 교원단체에 이렇게 변호인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세요. 그게 차라리 제일 편합니다. 저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학생이 보통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대부분 학부모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에 걸려가지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보통 이제 학폭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보통 보면은 그렇게 처벌만 하죠. 그죠? 그런데 교권 침해 걸리면은 이거는 선생님이 만약 이해하고 같이 있기 싫다. 전학 보낼 수도 있고요. 학급 교체시킬 수도 있고 진짜 심할 경우에는 퇴학까지 가능한 게 교권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선생님도 되게 침착했던 게 지금 딱 보려고 하니까 중간고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시험 성적 문제가 싶어가지고 중간고사 끝나고 한번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중간고사 끝나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는 우선 학부모님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학부모가 심하게 이렇게 딱 반발할 경우는 선생님 절대 이제 다투지 말고 변호인단으로 연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관하고 학부모하고 이렇게 그러가 이렇게 재판하고 뭐 그렇게 식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학부모가 아셨던 거예요. 애가 큰일 난다는 거. 그래서 그거 떨면서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애 단독시키겠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교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침해당하는 그 문제가 뭐냐면은 교사의 문제보다는 그 수업 시간에 같이 있었던 학생들이 다 학습권을 침해받는 행동이거든요. 계속 반복된다면은 다른 애들도 그 교과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수업 시간마다 또 시작이다. 공부가 제대로 안 되겠죠. 사람의 인생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 실수한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재작년에 요 김해 근처 학교에서 애 한 명이 선생님 뺨을 때려버렸어요. 수업 시간에. 네가 뭔데 하고 뺨을 딱 때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퇴학당했죠. 1학년이었는데 일진이었겠죠. 걔가 퇴학당했는데 그래도 퇴학당했는데 다른 학교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걔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이렇게 1년 쉽게 말해서 1년 불었다죠. 그죠? 그래서 복학생으로 이제 다른 학교에 다시 입학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진짜 물어보니까 어떤 놈으로 물어보니까 한번 그렇게 딱 경험해보니까 정말로 조용하게 지수군 듯이 얌전하게 살고 있던 거예요. 만약 선생님하고 또 그렇게 돼가지고 알잖아요. 그죠? 이번에 잘못돼버리면 고등학교 졸업 못한다는 거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합법적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로 학생들이 그럴 때 지켜서 얼마나 안 돼요. 그죠?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 우리 합법적 권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상 강압적 권력이 있는데 보상 강압적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극과 극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진짜로 보상 확실하게 주고 막 야단치고 막 그런 선생님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권한으로서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할 때는 적당하게 그죠? 칭찬해주고 강화의 방법으로 그죠? 그리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는 합법적인 권력이 있죠. 학생들한테 이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압적인 권력 대신에 예를 들어서 지각했다고 해가지고 막 벌점도 시키고 그런 거 말고요. 수업을 했을 때 막 수업 활동 과제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제에 대해 가지고 남겨가지고라도 끝까지 시킨다든지
과제를 부여한다든지 이거는 합법적이겠죠. 왜냐하면은 교육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적인 목적에 벗어나가지고 애들 그냥 힘들게 하거나 안 좋은 그런 좀 불쾌 자극을 주기 위해 가는 그런 강압적인 권력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하게 교육적인 목적 하에서 우리가 아이를 통제하고 지지할 때 이 강압적 권력은 교사의 권한으로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이렇게 4가지 권한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이 중고적 권력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죠, 그죠? 전문적 권력을 갖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사법적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을 통제할 때는 보상 강압적 권력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은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무조건 웃기는 교사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다. 재밌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저희들이 곧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진짜 인기 많았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인기 많았는데 수업 마치고 나면은 그 선생님한테 들었던 야한 얘기만 생각나지 수업 내용을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까지도. 그런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 아니죠, 그죠? 수업 목표를 확실하게 전달해 줬는데 수업 내용을 재미있게 설명해 줘야지, 그죠? 그리고 학습자의 주의와 흥미를 이끌어내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무의식적인 행동 항의에도 주의 집중에 영향을 미침을 알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고 이제 보면 이제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 눈의 법칙이 있습니다. 눈의 법칙.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눈빛.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칠판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모니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 책만 보고 얘기하는 거. 눈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은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눈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만약에 보세요. 반대 돌려버렸어요. 어때요? 눈을 못 맞추셔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선생님 왜 저래? 애들이 오해하겠죠. 그래서 눈을 맞춰줬으면 항상 이렇게 봐줘야 돼요.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하면 느낌이 어떠냐면은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래서 집중이 더 됩니다. 그래서 눈의 법칙이 되게 중요하고요. 인감 도장의 법칙인데 어떤 과정 중에서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과제를 제시했으면은 그 과제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눈을 살펴봐요. 살펴보고 잘한 애들한테는 제 도장을 찍어줍니다. 니는 선생님이 말한 데 목표를 달성했어. 목표 달성한 애들한테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하고 다 했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거하고 어떤 게 다음번에 수업을 할 때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렇게 수준을 갖다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 잘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이렇게 간단한 걸로 보상이라도 해주고 하는 이런 인감 도장처럼 그죠? 우리 하나하나 살펴가는 인감 도장처럼 이렇게 인감 도장의 법칙으로 학습자들을 지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피자의 법칙인데요. 피자. 네. 어떤 피자 좋아하세요? 최근에 예? 페퍼로니요. 둘째하고 취향이 같아요. 우리 둘째는 혹시 어디 페퍼로니 좋아하세요? 저 도미노 좋아. 도미노요. 도미노가 안 먹어봤는데. 네. 우리 둘째는 어디가 좋아하냐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배달 어플 있죠. 거기 주문 1등 딱 검색하면 비스트로라고 나와요. 비스트로. 아세요? 네. 그 비스트로의 페퍼로니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둘째가. 그런데 우리 첫째는 너무 많이 먹어도 질린다고 보고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둘째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가 진짜 싫어하는 피자가 있습니다. 하와이안 피자. 이탈리아 사람들도 보니까 그 하와이안 피자 있죠.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설명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돼지국밥에 딸기망가하고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보시면은 단 피자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나라마다 피자가 그죠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피자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구미와 입맛에 맞는 그 다양한 피자 준비하는 마음으로 학습도 보면은요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게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해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술 활동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주제를 제시해 줄 때도 보면은 애들 수준에 맞게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학습지 같은 것도 준비해 주는 게 좋고, 이렇게 학습자의 그 눈에 맞춰야지 교사 중심으로 모든 걸 맞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학습자를 그 대신에 분석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암호의 법칙, 그죠? 학습자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공개성을 띠고 있다 했죠. 정말로 신기한 게 애들은 선생님은 모르겠지 생각하는데 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뭐 하고 있는지, 피곤한지, 대충 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난 암호의 법칙 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랑의 생물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사랑의 생물 법칙, 뭐 판타지 소설 제목 같은데, 예. 정말로 그 애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사는 오래 못해요. 정말 저는 기계적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직업이니까 1인이 가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런 선생님하고 애들이 정말 한 명 한 명 관심 갖고 마음이 가는 그런 선생님하고는 수업 준비하는 것부터 이제 애들한테 대하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애들부터도 달라져요. 정말로 신기한 거는 애들이 졸업하고 나서 제자들이 찾아오거든요. 작년에 진짜 속썩했던 애들이 찾아와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학교 선생님도 욕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중학교 선생님은 안 그래준다고 속상해가지고 둘거려요. 애들은 받은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니까 저는 그래도 애들이 어떻게든지 성적이 안 들어가니까 초등학교는 어떻게든지 태도를 잡아주려고 막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태도보다는 그 성적 자체가 그 진로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보다는 생활 지도가 좀 약해요. 그죠? 초등학교 6학년들이 중학교 가지고 제일 충격받는 게 문제잖아요. 선생님, 교실에 선생님이 없어요.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없어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없어요. 야생이죠, 그죠? 그런 거 막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이제 충분히 애들은 알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질문에는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고를 촉발하는 질문, 추상적 사고를 촉발하는 질문, 창의적 사고를 촉발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이라는 것은 교사가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통 질문이라 생각하면은 우리 진짜 교사가 학생한테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질문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문을 만들어내는 수업을 해요. 수업 자체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교육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선생님이 애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죠. 애들한테 질문을 만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학생들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질문도 있고 학생들이 만들어서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교사가 이런 질문을 만들어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자기들이 궁금한 거 아니면 알고 있는 거를 친구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 이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그 질문들을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은, 구체적 사고를 촉발하는 질문은 사실이죠, 사실. 있는 사실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걸 활용하는 이유가 교과서 있죠. 교과서의 내용을 되게 크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제시해주기 좋아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제일 먼저 질문의 유형 보면은요, 구체적 사고를 촉발하는 질문, 추상적 사고를 촉발하는 질문, 창의적 사고를 촉발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고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질문이에요.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이죠, 그죠? 이거는 책 내용에 그대로 있는 거라 가지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질문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였죠? 추상적 사고였죠. 추상적 사고는 뭐냐면은 책을 보면 알 수는 있는데 이렇게 쉽게 딱 정해지지가 않아요. 보면은 이유를 갖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그 도덕적인 인지 지능이 되죠. 왜 종이 할머니라고 불렀나요? 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책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런데 추론하면 알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종이를 주우러 다닙니다. 그거를 왜 종이를 할머니라고 불렀는지 알겠죠? 할머니가 종이를 주워서 이렇게 배지를 모았기 때문에 종이 할머니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종이 할머니는 왜 눈에 호기나 할머니에게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보면 할머니 불러서 뭐 하냐면은 할머니 그냥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입니다. 그러지 말고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을 보면은 답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론하는 질문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주상식 사고를 촉발하는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이거 보세요. 할머니한테 애들이 외계인이다 도망가자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책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습 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말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니? 그죠? 니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는지 물어볼게요. 메이를 만나고 종이 할머니에게 어떤 대화가 있었나요? 그 질문한 거죠.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책에는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자신은 미래에 어떤 우주들이 살고 싶나요?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창의적인 거죠, 그죠? 이렇게 수업 내용에도 보면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걸로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선생님도 할 수 있겠죠, 학생들한테. 학생들도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수업 시간에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비동과 헌터는 제한형 질문과 확산형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을 설명했는데요. 제한형 질문은 폐쇄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고를 촉발하는 질문이 여기 해당되고요. 확산형 질문은 추상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촉발하는 질문이 이렇게 확산형 질문에 해당됩니다. 그 질문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고, 질문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학습 수업을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질문을 활용한 수업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교사가 학습자들하고 수업 내용을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 수업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교사가 다 준비해가지고 전달하는 수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통해 가지고 수업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또 생각해서 답을 찾아내게 만들고 이렇게 학습자 스스로 이게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육을 교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학습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질문이 수업에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의 원리를 보면은요,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확장형, 개방형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상적 사고, 창의적 사고, 확산형, 개방형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고죠, 촉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고를 촉진하는 확산형, 개방형 질문을 가능하나 사용한다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한 거고, 앞에 나왔던 구체적 사고를 촉발하는 질문,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 사용할까요? 첫 번째,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도를 확인하고 피드백할 때, 이때 되게 확인하기 좋아요. 그리고 또 집중시킬 때도 그죠? 집중시킬 때라든지 어떤 내용을 확인할 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정리할 때, 그죠? 그럴 때도 되게 좋은 질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육 사고보다 이제 수업에서 있어가지고 구체적 사고를 촉발하는 질문은 되게 효율적이에요. 되게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가 있고 호기심도 자극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참여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수업에 있어가지고 목표 달성 정도를 스스로 이제 활용할 수 있고 형성평가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를 방어적으로 만드는 질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습자를 방어적으로 만드는 질문은 뭘까요? 한 글자. 맞죠? 왜? 방어예요. 제가 이제 그 미술 수업 하는데 애들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를 예고를 했어요. 일요일날 애들한테 내일 미술 수업 들었는데 우리 소묘 이렇게 할 거야. 연필하고 지우개 가지고 오고 우리 이번에는 굴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 한 명이 선생님 왜 굴을 해요? 삼각기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따지지 마라, 선생님 상처받는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이게 따지는 거 아닌데요, 공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가 조회 시간이었기 때문에, 종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애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상처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 애를 갖다 그냥 정리시키고 보냈어요. 설명을 충분하게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많은 앞에서 그게 좀 무안했겠다 싶더라고요. 처음에 그 여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하는데 딱 보니까 걔가 복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혼자서. 순간적으로 내 말이 상처가 됐나 싶어가지고 가봤어요. 그래서 누구야 여기도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아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얘기가 할 수가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선생님 뭐 그렇다 얘기하니까 좀 머쓱하지 않았냐고 좀 애들 앞에서 좀 그렇지 않냐니까 조금 그랬어요. 그래 사과할 거 사과해야 되죠. 아 그랬다고 되게 미안하다. 그런데 뭐 선생님이 애들한테 얘기를 잘 못했는데 이게 우리는 미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가 미술 되게 오래 했다더라고요. 미술학원처럼 그렇게 못하고 지난번에는 직선으로 된 입체도형이었으니까 오늘은 곡선으로 하고 이렇게 연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고 내일 아침에 애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네가 좀 어색했던 거 풀어줄 테니까 오늘 기분 나빴던 거 있으면 좀 이해해주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애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왜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애들이 보면은 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친구들하고 되게 많이 싸워요. 왜냐면 왜라는 말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왜, 말 그대로 궁금증, 물음이죠, 그죠? 궁금증이 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추궁이라든지 따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특히 보면 왜라는 거하고 부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딱 합쳐버리면 왜 안 하는데, 그죠? 따지는 거죠. 왜 안 하는데, 왜, 그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학생을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왜 안 하고? 선생님이 잘못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솔직히. 근데 걔들은 몰라요, 애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말을 쓰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 때문에 친구들하고 다퉈본 적 있다 그러니까 7명 정도 손을 들더라고요. 왜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왜 이렇게 안 하는데 해가지고 싸워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왜라는 거는 만약에 궁금한 게 있다면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면은 그죠? 왜 안 해요? 이렇게 되면은 궁금증이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왜 앞에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왜를 정해라. 바로 왜 그래 버리면은 충분히 상대방이 오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왜라는 말하고 특히 부정적인 언어가 붙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여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애들이 질문했을 때 제가 왜라는 말 들어도 상처받는다 했잖아요. 애들한테요. 그죠? 저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수업 분석해가지고 해주는데 선생님 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 들어버리면 상처받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애한테 그냥 얘기해요. 그럴 때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해봐. 전에 제가 할 때는 이거 정육면체 다음에 삼각기둥을 했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상처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겠죠. 그죠? 앞에 말 한마디 붙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그 빼버리고 선생님이 왜 삼각기둥 안 하고 구해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한 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돼버리죠. 그죠? 그럼 선생님이 보통 사람이 받아들일 때 이게 좋게 받아들여질까요? 안 좋게 받아들여질까요? 안 좋게 받아들였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애가 발표를 잘했는데 선생님이 거기다가 대고 왜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마음이 들까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틀렸나? 딴 애들도 보면 긴장합니다. 쟤 뭐 잘못했는가 보다. 선생님이 지금 묻는다. 왜라는 말이 되게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왜라는 걸 묻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게 발표 끝나가면 발표 잘했어. 그래 선생님이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자세하게 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 왜 이렇게 하면은 앞에 뭐가 붙었죠. 그죠? 그럼 애들은 조금 덜 방어적이 됩니다. 왜냐면은 앞에 강화를 줬거든요. 잘했다고. 그리고 뒤에 묻는 거는 강화를 주고 네가 더 잘하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방어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라는 말을 할 때는 되게 조심해요. 왜? 그죠? 왜 그렇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앞에 반드시 붙여주는 게 좋아요. 말은. 그럼 잘했어. 발표 정확했어. 그러면은 조금 더 선생님 더 물어볼게. 왜? 그 다음에 그렇지 물어봐야 되겠죠. 왜라는 말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학습자가 보면 질문을 갖다가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질문을 할지도 보면은 다양한 질문이 오거든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애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죠? 무시당하거나 그럴 때는. 또 여기다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질문할 때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게 그런 경우 있죠. 이 문제 내고 이거 아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손을 들어요. 그죠? 애들이. 손을 들었는데, 손을 안 든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애들 앉아서 뭘 생각할까요? 1번, 저 문제에 대한 정답은 무엇일까? 2번, 좀 이따가 애들이 뭐라고 발표할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1번일까 2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1번일까 2번일까요? 2번일 것 같습니다. 와, 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애들은 손 들과 동시에 생각이 단절돼 버려요. 아, 좀 있으면 정답 나온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애들한테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손을 딱 애들이 들고 있는 애들, 안 들고 있는 애들, 안 들고 있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무슨 생각해? 이 문제 정답에 대해서 생각하니? 아니요. 왜? 좀 있으면 답 나올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조건 손 들게 하지 말고요. 반드시 앞에다가 시간을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충분히 시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손 들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애들 손 들고 그냥 손 들지 말고 흉 내리고 정답을 한번 어디에 적어봅시다. 먼저 내 생각을 적어봅시다 해놓고 적게 하죠. 그리고 적게 하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죠? 인간 도장의 법칙 기억나죠? 확인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다 했으면 애들 안 적는 애들 있거든요. 가가지고 확인해 줘야 돼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봐. 정답 틀려지니까 생각해봐봐. 그럼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알았는데 틀렸어요. 그러면은 아 이거 아니었네 이거였네 하고 생각을 하니까 잘 기억을 하겠대요. 틀리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생각 없이 조금 아 저거구나 그냥 내 상관없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는 학습에 있어서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생각할 시간을 주고 간단하게 적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들어도 들게 해가지고 발표하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손 드는 거에 대해 가지고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손 드는 거 있죠, 손 드는 거. 네. 여기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학생들이 공개 수업 같은 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보통 보면 손 들어 가지고 그 숫자 해가지고 시킵니다, 그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왔을 때 애들이 손을 안 들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요? 아파요. 우리 애가 열심히 안 하는구나. 애가 아플 거죠, 그죠? 걱정되고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공개 수업 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보니까 반에서 전체가 쫙 손을 다 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손을 다 드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난리가 났더라. 와 선생님 진짜 열심히 가르친다. 애들이 다 손 들더라. 그리고 손 들었는데 발표시킨 애들마다 다 정답을 얘기하더라. 와 그 선생님 좋다. 우선 선생님이 완전히 잘하는 걸로 됐고 부모님들도 우리 애들도 문제 내니까 다 손 들더라. 되게 기분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원리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애들 어떻게 가르쳤냐고 하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무조건 손 다 들어라. 대신에 모르는 사람은 주먹 쥐고 손 들고 아는 사람은 손바닥 펴고 손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대해서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드셔야 돼요, 그죠?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내 아들이 왜 저래 되는데 다 손들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은 손 편 애들만 질문시키면 되는 거예요. 답시키면 되는 거예요. 다 알거든요. 선생님도 주먹 쥐고 있는 애들 시키면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바로 알 수 있고 보여주기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수업할 때는 이게 하나의 팁인데 한번 활용해 보세요. 한번 애들한테 미리 약속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대신에 애들한테 절대로 밖에 가서 누설하지 마라. 보안 철저하게 지켜라고 하고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거 괜찮겠죠, 그죠? 네. 다음으로 질문이나 응답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질문했을 때도 좋은 질문이야. 그리고 만약에 수업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라도 그렇게까지 생각했어. 그런데 수업 내용하고 조금 관련이 없으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얘기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격려와 칭찬을 해주면 애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쉽게 고쳐서 질문한다. 이건 뭐냐면은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그럴 경우는 학습자의 경험에 장애 받게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서 알아듣기 쉽게 해주면은 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이제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질문과 정보를 제공해줘가지고 답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주는 보상을 주는 것도 좋겠죠, 그죠? 그리고 답할 수 있는 질문하고 피드백 시키는 것도 이렇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고 질문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이거 보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성공의 경험을 많이 줘요. 그죠? 성공의 경험을 많이 줘가지고 동기를 흘려주고 그리고 질문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죠? 질문이 지금 보면은 수업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 특히 국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질문에 답하게 하는 거 이런 수업을 국어 시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제 교사가 이제 수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막 설명하기일 거예요. 설명하기에도 보면은 정말로 교육 경험이 많이 있거나 무대에 많이 서본 사람들은 설명하기에 대해 가지고 능숙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잘할 수가 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냥 술술술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있죠. 처음 섰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솔직히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얘기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뭐 떨리는 것도 없고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는데 처음 발령받았을 때 엄청 긴장됐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 7월 그 군인이죠, 군인. 직업 군인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엄청나게 고민했었어요. 저는 이제 ROTC로 해가지고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이상하게 엄청나게 잘 풀려요, 군대에서. 어떤 대회 나갔는데 상 받고, 모두 파견이랑 파견은 다 나가고, 뭐 연합작전 같은 거 다 나가고, 군대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비무장지대 이런 데 들어가면 진급 잘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데 발령받고 하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저는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군대 이 상태로 군대에 계속 못을 박으면 못해도 대력이나 중령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막 되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2번 죽을 뻔했습니다. 불발탄이 떨어졌는데 이걸 안 치우면 죽어요, 병사들이. 되게 위험해가지고 다 도망가! 해가지고 수사 보내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또 그 안에 보면 뭐 그런 게 무기들이 있었거든요. 터지면은 그게 다 파손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박격포탄이죠. 82mm 박격포탄인데 터지면 50m 안에 이렇게 다 죽습니다. 그걸 갖다 이렇게 안고 진짜 무섭더라고요. 안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안고 이렇게 가가지고 저쪽에 놔두고 막 도망쳐 나왔어요. 첫 번째가. 네. 무섭겠죠, 그죠? 그때 부모님 얼굴 다 떠오르고 그때 애인이 없어가지고 애인 얼굴 하더라고. 부모님 얼굴만 떠올랐는데 두 번째는 이제 작업하는데 비무장지대 안에 있죠. 이렇게 공사하고 있었는데 길이 거기 막 그 물이 넘쳐가지고 포크레인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거기 있으니까 포크레인을 여기 진두지휘하고 있었어요. 여기 사부로 팍 했는데 뭐 하는데 댕 하는 거예요. 뭐지 싶어가지고 멈춰 스톱 봤는데 대전차지대가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고 여기 돌 치우라 했는데 뭐 댕 하는 거예요. 다행이었던 게 이게 대전차지대면요. 여기를 이렇게 찍었으면 전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찍은 거예요. 측면을.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2번 정도 그렇게 딱 하고 나오고 또 군대에 있으면서 병사들이 한 3명 정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대를 했는데 6월 30일 날 제대를 했는데 7월 1일 날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쉬는 거 하나도 없이 군대에서 오기 전까지 그 철책이죠, 그죠? 거기서 이제 막 비무장지대 그쪽에서 이제 연대장님 모시고 사단장님 오시면 막 설명하다가 학교에 갔습니다. 바로 다음날. 바로 날아갔는데, 제가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애들한테 지금도 생각하면 이제 애들이 되게 겁났을 것 같아요. 지시봉을 갖고 왔어요, 애들. 제가 얘기할 지시봉. 지금부터 선생님과 같이 무슨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는 연습하자입니다. 자, 질문 있는 사람, 고수. 자, 주목!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뭔가 싶어도 뻔해요. 말도 알겠습니까? 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2학년생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무섭다. 애들이 한 거예요. 저 사람 뭐야? 질문을 하라니까 손들고 선생님, 말해보라 그러니까 선생님 왜 북한 말 쓰세요? 그래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되게 유명해졌어요. 말도 다짜 까까 다 까하고 군인 출신에 바로 발령 그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되게 긴장이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 달에 한두 번씩 공개 수업을 시켰습니다. 그때. 공개 수업을 시키니까 저는 안 그래도 그 싫은데 그죠. 딱딱하니까 이제 되게 좀 그랬는데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제일 먼저 지도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안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손을 들고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서 이제 부르면서 손에 든 게 뭐냐고 지도안이라니까 교사가 수업 내용도 하기 못해가지고 지도안 들고 수업하냐고 뭘 하시더라고요. 지도안 들면 안 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A4 용지 알죠? 양면 인쇄하면 그쪽에 딱 떼주고 딱 접어가지고 책 안에 딱 꽂아놨어요. 안 보이게 안 들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수업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과서를 봐야 되는데 교과서를 종이가 없잖아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종이에 있던 지도안을 빨간 볼펜 가지고 교과서에 다 적었어요. 다 적고 막 적어가지고 이제 수업 내용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막 다 적어놓고 책만 보면 다 되는 거예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했는데 이제 제가 책을 보면서 막 하니까 뭔가 이상한 걸 느꼈는지 수업 마치고 책 좀 보자 그러는 거예요. 보여드리니까 뭘 하시냐면 딱 보시더니만 교과서 분석 진짜 열심히 했네. 잘했네 하면서 어쩐지 하면서 막 되게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때 칭찬 처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 칭찬받았다. 다음번에는 더 잘한다는 말을 들어야지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파워포인트 만들어가지고 파워포인트에다가 진짜 수업 과정을 포함시켜가지고 파워포인트만 넘기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학교 목표는 무엇이고 다음 활동은 무엇입니다 나오니까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공개 수업할 때마다 파워포인트 만들어가지고 파워포인트 넘기면서 이제 빠뜨리는 거 없이 뭐 이렇게 승부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혼자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연습을 하고 다행히 이렇게 초보 그러니까 초임교사 시절을 무사하게 넘겼어요. 우리가 설명하기 만들 때도 우리가 단계가 있는데요. 말할 때도 보면은 그냥 바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개요죠, 개요.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하는 개요 설명을 만들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수업에도 보면 도입하잖아요. 도입해가지고 학습 목표가 무엇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활동 중에서 진짜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마치고 나서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합니다. 그죠? 그것처럼 설명할 때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는 개요 설명을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끝난 다음에 확인 설명까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설명이 되게 요긴하게 될 거예요. 그죠? 바로 딴 거 없이 그냥 제가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기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설명하기 대해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우선은 뭐 준비하는 방법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나서 모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처럼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확인 설명하는 식으로 끝나면은 설명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설명을 준비할 때는 개요 설명, 구체적인 설명, 확인 설명 이 세 단계로 설명을 준비하시고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만들어졌으면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 장소와 유사한 곳에서 연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강의실 같은 데서 있죠. 학생들이 있다 생각하고 해보는 거예요. 교생이 실습 왔을 때 교생들한테도 이거 시켰어요. 수업 지도안이 다 만들어지면 어떻게 설명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학생들이 있다 생각하고 여기서 직접 해봐라 했어요. 그러면 교생들이 여기 수업 장소에서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럼 누구 발표해볼까요? 아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거기 깨봉이 한번 얘기해봐. 뭐야? 그래 잘 알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애들이 없더라도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고 칭찬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연습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예상 질문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자기 직접 얘기해보고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연습하는 과정을 제가 촬영해 줬어요, 항상.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핸드폰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자기 모습을 삐뚤삐뚤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업 시연하는 그런 그 임용고사 할 때 수업 시연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연습을 하면 되게 좋을 거예요. 이런 장소가 없다. 그러면 집에서 인형이나 딴 거 이렇게 놔두고 그 앞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내 모습을 촬영해보고 목소리 들어보고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느끼는 건데 찍어놓은 거 제가 편집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내 목소리가. 보통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 듣는 목소리입니다. 내가 듣는 내 목소리하고 다른 사람이 듣는 목소리는 달라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피드백해야 됩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언어적인 특징 중에서 잘못된 습관 같은 건 없는지, 행동에 잘못된 습관 같은 건 없는지, 그런 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습관, 어느 습관 중에서 실수하는 게 뭘까요? 자. 실제로 보면은 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이거 진짜 많이 하려면 자기 전문 느낌. 그런 거 많이 좀 참고하셔야 될 거고요. 동작에도 보면은 이 몸 있잖아요. 최대한 저도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손 있죠, 손. 이런 거 찍어보면은 내가 손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런데 손을 보면 지금 보면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선의 주의 집중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손이 가만히 못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업할 때 정말로 주의 분산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봤을 때도 좀 별났어요. ADHD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뭘 들고 있으면 가만 못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해볼 건데 무엇이 있을까요? 자, 알아봅시다. 어디로 눈이 가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그죠? 이런 행동을 해버리면 주의 집중이 안 돼요, 애들이. 그래서 또 떨면 오 애들이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재밌다고 한번 가르쳐줄까 이렇게 돼버리면 애들 수업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동작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세, 이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내 자세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인지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우선 항상 얼굴은 말할 때는 학생들을 보고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학생들을 눈을 보고 얘기해 주는 게 좋고요. 제일 이런 바람직한 건 여기 화면이 있잖아요. 이때는 제가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45도 정도 갖고 틀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어떤지 확인도 할 수 있고 학생들도 다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 게 좋고요. 손은 항상 이제 손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손을 보면 이 측면 있죠. 그렇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설명하다가 안 쓸 때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힘 빼고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게 제일 낫고, 이 손 때문에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거 어떤 선생님들 보면은 자기가 팔이 아프니까 계속 팔을 만지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쪽 마사지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주머니에 손 이게 왜 들어있죠? 이런 거 그냥 물건 같은 거 막 나오죠. 애들 관심 이게 뭔지 궁금하죠. 갖고 싶으면 가지셔도 됩니다. 주차장에도 주셨는데 사이에 바뀔까 막 들고 왔는데 여기 놔둘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 손 있죠, 손. 이 손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저는 이게 진짜 안 돼가지고 힘들었어요. 우리 한 명은 수업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업을 해가지고 하루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팔에 갖다가 왜 이렇게 꼬냐 그러니까 걔가 하는 얘기가, 형님 이렇게 팔을 딱 하면은 근육이 쫙 갈라져가지고 되게 멋있게 보인다고. 그래서 좀 여학생들은 인기가 많았는데 애들이 멋있다니까 맨날 이렇게 수업합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40 넘도록 장가 못 갔어요. 어떡하지?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로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손 있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안 좋아요, 그죠? 뭔가 좀 제발 들어주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건 조금 나아요, 이렇게 보통, 그죠?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낫습니다. 왜냐면 주의 집중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뭐 큐노트 같은 거 간단하게 들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막 설명을 심하게 하고 설명을 하는데 막 손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막 설명하잖아요. 그죠? 어때요? 어디로 시선이 가요? 제 말하는 데 갑니까? 이 팔에 갑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죠? 이렇게 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적당하게 써야지 과하게 써버리면 학생들이 그죠? 그죠? 뭐 이런 거 제도 수초 있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어떤 선생님 보면은 그 칠판이죠. 칠판에 그 분필 신공이 있더라고요. 딱 들리고 있죠. 그죠? 애들 주의 집중하는 데는 좋은데 애들이 기대합니다. 언제 나올지. 그죠? 네. 기대합니다. 언제 나올지 막 기대합니다. 실제로 그런 선생님 계셨어요. 제 후배 중에서 별명이 한인물이라는 애가 있어요. 한인물.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걔가 버릇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버릇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거기서 보고 있었는데 애들이 뒤에서 하나 둘셋 애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박수 몇 번 치는지. 그럼 수업 집중이 안 되고 애들은 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거죠. 그죠? 이거 한인물 걔가 이것 때문에 그죠? 고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칠판보다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게 좋아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칠판만 바라보고 얘기해요. 만약에 칠판보다는 학생을 바라보며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선생님이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잘 못 외웠다, 읽고 있다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우리 기억력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고 칠판보다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설명합니다. 애들한테 집중시키고 교탁 뒤에만 있지 말고 한 측면으로 가서 서 있습니다. 애들 보면서 얘기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짚어주고 살펴본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칠판보다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설명하는 거 우선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런 교탁 뒤에 가면 만약에 보세요. 저는 이 교탁 뒤에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설명하면은 이 자료에 대해서 내가 그냥 설명하는 어떤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죠? 자료를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교탁기보다는 차라리 앞으로 나가가지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같이 수업을 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도가 더 높아지고 학생들하고 관계도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측면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좋고 적절하게 움직여주는 게 덜 깝깝합니다. 제가 만약 수업하는 여러분들 여기 쫙 서가지고 이렇게 수업한다 생각해보세요. 적절히 움직이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 있으면 학생이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편하십니까? 그렇죠? 안 움직일 거예요 지금. 어떨까요? 그죠? 쉽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옛날 상황이고 이거는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교실에서 보면은 그 선생님이 있으면은 이 화면이 두 개의 모양이에요. 이쪽 위에 붙어 있거나, 그죠? 이쪽 위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가운데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컴퓨터는 보통 이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실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내용이지. 발표자가 있는 경우 학생 오른쪽에 있더라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프리젠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한다면은 이쪽 자리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눈이 보는 방향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죠, 우리가. 그죠? 제일 먼저 뭘 봐요? 자료를 보게 되고 설명을 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여기 발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발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교육공학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만약에 브리핑 할 때 위에 있는 그 작전 참모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발표할 때는 오른쪽에 서 있어야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에 딱 있으면은 이게 앞에서 이렇게 보시는 그 높으신 분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하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항상 오른쪽에 서서 해라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차라리 자료에 집중할 수 있는데, 여기 만약에 사람이 서 있다면 처음부터 단절된 느낌이 들죠. 그죠? 자료보다는 사람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게 그러는 거죠. 이거는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목소리 이제 볼 건데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은는 이가 을를 다 뭘까요 이게? 저도 이걸 생활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데 한글에서 이 단어만 또박또박하게 읽어주면은 발음이 정확해집니다. 보통 애들 얘기를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 글이 있습니다. 애들 보고 글을 읽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읽냐면은 우조태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이렇게 읽어요. 우조태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거 설명한 대로 하면은 우주 호텔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우주 호텔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확실하겠죠, 그죠? 그러면 발음이 정확해집니다. 이거 아나운서들이 쓰는 방법들이에요. 아나운서들이 연습할 때 쓰는 방법들인데 이것도 보면 이제 친구들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이면 친구들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 여기서는 뭐만 강하게 하면 될까요? 친구들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 끊어주죠, 그죠? 친구들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 이것도 볼게요. 매일을 만나고 종이 할머니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것도 매일을 만나고 종이 할머니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렇게 딱 되니까 발음이 잘 들려요. 그래서 말할 때는 여러분들 은는 이가 을을 다 곧장도 보통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면은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리고 적절한 크기, 목소리 있죠. 목소리도 적절한 크기로 해야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뒤쪽에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애들한테. 제일 뒷자리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반에서는, 영준아, 선생님 목소리 잘 들려? 그러면, 예요. 그러면 수고입니다. 그런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소리. 그리고, 빠르기. 빠른 것보다는 조금 느린 게 좋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옛날에 수업할 때 피드백 많이 받았던 게 설명하는 게 너무 빠르다. 말이 너무 빠르다 들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설명을 되게 빨리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듣기 좀 힘드시겠죠, 그죠? 네. 여기 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빠르게 읽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이해 못해요. 싫죠. 방금 빨리 읽어봤는데 반대로 적절한 크기와 적절한 말 속도 차라리 이게 낫죠. 그래서 빠른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자료를 갖다가 설명할 때는 이거 그대로 읽는 것보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부연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정교하기법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적혀 있는 거를 제가 설명을 보태고 사례를 보태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여기는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선생님이 잘 알고 있구나. 제대로 많은 내용을 전달해 주는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목소리는 변화하는 억양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데 아무런 보조 없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지루합니다. 예? 예? 좋아요. 말을 하는데 아무런 보조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있죠. 그거 있죠. 장기가 안 나고 부럽지도 않아. 그런 식으로. 난 전혀 부럽지가 않아. 거기다 보조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말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억양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설명할 때 다양한 음색 갖고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선생님들 중에 보면은 목소리 변화가 되게 다양한 분이 계시거든요. 책을 읽을 때 보면은 그 목소리를 갖다가 다 흉내내요. 한 명에는 몇 가지 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좀 노력을 해봤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는 못 내요.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3가지 정도 구분해가지고 책을 읽는데, 그것만 해도 애들이 그죠?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이 다양한 음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교사로서 보면은 변화하는 듯한 억양, 높낮이가 같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올리고, 낮추고, 또 어떤 경우 보면은 잠깐 끊어주는 거 있죠, 소리를.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잠깐 말을 멈춰버리면은 되게 큰 그 강조 의미가 돼요. 왜냐면은 정보라는 게 보면은 앞에 내용이 있고 뒤에 내용이 있으면 뒤에 내용이 앞에 내용을 이렇게 간섭하죠. 그런데 뒤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강조는 고음. 머릿속에 울릴 거예요. 강조는 고음, 강조는 고음, 그죠? 뒤에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되게 쉽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강조는 고음으로 하고 또 멈추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멈추는 것도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주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눈맞춤인데요. 이 눈맞춤을 시작한 다음에 설명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수업하기 앞서가지고 애들 살펴보고 학생들 살펴보고 눈부터 몇 명 맞추고 그죠? 안 보는 애들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겠죠, 그죠? 눈 맞추춤이 되게 좋아요. 한번 눈 맞추고 나면은 학생들이 집중을 잘합니다. 그런데 처음 저도 이제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강의를 시작한 게 31살 때부터예요. 31살 때부터. 저는 학사학위를 되게 빨리 땄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막 처음에 그 너무 심사하시는 교수님들이 저한테 학위 안 되려고 했거든요. 너무 젊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학사학위를 되게 빨리 땄고 강의도 빨리 시작했습니다. 31살 때. 31살 때 강의를 들어갔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학생들하고 다시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학원생들 수업하러 가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첫 수업이 무슨 과였냐면 간호학과였습니다. 두 번째 수업이 유아교육학과.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고 제가 가가지고 한 사람당 시선을 3초씩 이상 맞춰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못 보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죠? 다 이뻐요. 그래가지고 그때 부끄러워가지고 잘 못 봤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3초 이상 이렇게 눈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좀 마주치면 괜찮은데 안 보고 거기를 돌려버렸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허탈한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이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일 수도 있어요. 눈빛 하나로 관심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개개인하고 눈을 맞추는 이런 연습을 하는데 수업 명사들이 있거든요. 수업 명사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보면은 그 교감 선생님 말고 그 뭐죠? 그 수업에 관련해가지고 수석교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업할 때 보면은 시선 처리까지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합니다. 애들 보죠.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보고 앞에서부터 뒤로 보면서 이렇게 빠뜨림 없이 본다고 해가지고 이 시선 처리하는 거를 되게 열심히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살펴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봤는데 애들이 봐주면 좋은데 마주쳤는데 거기 푹 쏘기는 애들이 있습니다. 90% 딴짓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선 처리 되게 중요합니다. 눈 맞춤. 이 눈 맞춤은 딱 마주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1대1 수업을 하는 느낌을 만들어줘요. 선생님하고 나하고 1대1 수업. 그래서 이 그 단체대 그 선생님 한 명이잖아요, 그죠? 1대5의 수업에서 눈 마주춤은 1대1 수업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집중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눈 맞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 동작은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차렷 자세로 해가지고 어색하죠, 그죠? 내가 자연스러워야 돼, 학생들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보주머니 손 넣는다든지 뒷짐, 팔을 흔든다든지 이런 행동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건 같은 거 있죠. 물건 같은 거 갖고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장난치고 싶은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놔둬버리는 게 나아요. 이거 자체도 보면 애들한테 되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청취하기인데요. 이 청취하기는 듣는 거죠.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줄 때 보면은 되게 교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보통 수업 보면은 친구들에게 발표해 봅시다 되어 있어요, 애들한테. 조금 전에도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보통 발표가 보면 교과서에는 친구들한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발표할 때 친구들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발표하는 거 같냐니까 애들이
90% 이상이 선생님한테 발표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애들은 친구들한테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발표를 들어주기를 더 원했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럼 발표하는 목적이 보통 뭐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쉽게 말해서 좋게 발표하고 관심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한테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발표하라는 변별 자극을 줬어요. 그죠? 그러면 발표를 했으면 강화를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과정 중에서도 계속 강화를 줘야 돼요. 우선 발표를 합니다. 학생이. 발표해보세요. 발표하면은 제일 먼저 애들 봐야 되겠죠. 발표를 하는데 학생들을 봐줘야 돼요. 이렇게. 발표하세요. 이러고 선생님이 필기하고 있으면은 애들은 발표하고자 하는 것을 대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발표가 소극적이 되고 좀 뭐라죠? 좀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학생을 봐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할 때는 약간 몸을 기울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그러면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기울였죠? 고개 끄덕끄덕. 그러면 애한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발표할 때 내가 바로 바르게 발표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개 약간 숙여주고 보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애가 되게 뿌듯하게 발표를 해요. 자신감 있게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갖게 되면은 다음번에도 이 학생은 발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표시를 해주고, 만약에 조금 더 발표가 부족해서 잘하고 있어 해놓고 이제 그런데 조금 더 한번 물어볼게 해가지고 질문을 추가함으로써 더 구체적인 발표를 이끌어낼 수도 있거든요. 부족할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 정치하기 요걸 통해 가지고 학습자들의 그 발표 있죠. 발표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애들이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발표하는데 잘 들어주고 끄떡끄떡 해주고 해줘요. 그러면 애들도 나도 그런 관심을 받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발표하는 태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정치하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있고 여기 적혀있는 대로만 행동을 한다면은 정말로 수업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애들한테도 선생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는구나,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그런 그 바람직한 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교생 실습을 간다거나 수업 실습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쯤 읽어보시고 생각하시고 가시면은 되게 좋은 수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장에 가도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접해보지 못하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냥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알고 행동하는 거하고 모르고 안 하는 거는 수업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태도에서 엄청나게 다른 인상을 줄 거예요.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만약에 공개 수업이라면 수업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칠판인데요. 이 칠판은 우리가 어떤 교육 장소에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교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칠판은, 그죠? 이 칠판이 있는데요. 이 칠판에는 이제 시각적인 효과도 줄 수가 있어요. 그림 같은 거 붙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릴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예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고, 중요한 점이 있다면은 여기다가 요약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얘기 잘했어. 뭐가 있지? 적으면은 요약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브레이크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강의를 하는데, 수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그럴 때 칠판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잠깐 여기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해보자. 같이 적으면서, 그죠? 수업 진도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보기 효과로서 필기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애들한테 예시 자료로 이렇게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 악센트 효과, 브레이크 효과, 본보기 효과, 이런 칠판의 효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판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업 계획을 할 때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 가지고 계획하면 좋습니다. 칠판이 전체가 있다면요, 이게 칠판이라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시각적으로 영향을 많이 안 줘요. 가장 많이 주는 부분은 여기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단원을 갖다가 할 때 판서가 많은 부분이라면은 여기다가 단원을 줬고 밑에다가 수업 목표를 줬고 이 부분에다가 활동 순서 같은 거를 적어 놓고요. 그런 식으로 계획할 수도 있고 수업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판서를 적을 건지에 대해서 구조화 시키는 것도 수업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체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넘어갈게요. 이제 촬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선.